최종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하에 파나마 운하가 들어온 셈이 된 겁니다. 중국, 러시아는 그야말로 전혀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중국 기업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 대출을 받은 나라 중에 한 10개 나라가 이미 국가부도가 난 상태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투자액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중국은요, GDP의 310%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 최고 법원이 중국 기업의 항만 운영권을 위헌 판결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치열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이죠. 예, 사실 그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데가 미국 바로 밑에 얼마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 아주 잘록한 부분, 거기를 관통하는 운하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요. 미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 해상 화물 물동량의 40%가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만 운영권을 이제 몇 개 나라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양쪽 끝, 그러니까 서쪽 끝하고 동쪽 끝에 항만, 그 항만의 운영권을 CK 허치슨이라고 하는 홍콩 기업이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홍콩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국 화물 물동량의 40%의 목을 쥐고 있는 셈인 겁니다. 뭐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두 나라 간에 무슨 갈등이 생겨서 뭐 군사 충돌이 생겨서 중국이 만약에 그 항구에 미국 화물 물동량에 목을 쥐어버린다면 미국은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화물 물동량의 40%가 거기서 묶여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이 나버린 겁니다. 평소 같으면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미국 중 경쟁,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여기다가 막대한 투자를 한 겁니다. 정말 이 중남미 일대에 막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미국의 목을 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힘을 놓쳐버린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쪽 나라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원래 이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이 운하는요, 미국이 만들었었어요. 1920년대, 30년대 미국이 만들어서 미국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뭐 이제 좀 전 세계가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판에 남의 나라 영토에 가서 그걸 운영한다는 게 모양이 우습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미국이 파나마에다 그 운영권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파나마가 이것을 직접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뭐 여러 나라들에게 기업들에게 이제 그 운영권을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CK 허치슨이라고 하는 홍콩 기업도 그걸 넘겨받게 됐는데 그런데 그 홍콩이 중국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 운영권을 장악한 셈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뭐 어차피 중국도 미국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할 때 클린턴 대통령이 앞장을 서서 중국한테 중국 WTO 가입시켜도 괜찮아. 왜? 그래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면 결국 중국도 미국 편이 될 테니까 미국의 우방이 될 테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그동안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점점 더 이 돈 벌고 또 군사력도 강력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중국이 미국 편이 아니고 미국에 덤비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정적으로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이 이거 도저히 중국 안 되겠어. 그래서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고 파나마 운하도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때 들어와서 그 미국에 관련된 장관이 파나마에다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야, 그거 중국에게 준 그 파나마 운하 운영권 그거 이제 취소시켜 버려 하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파나마에서도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파나마의 감사원장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이것을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위헌이야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하에 파나마 운하가 들어온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두 나라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항의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뭘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게 뭔가 이걸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군사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중국이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파나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패권 다툼 그 현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파나마 위헌 사례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은요 정말 이 해양 네트워크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뭐 국영 기업도 있고 민간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세계 항만에다가 투자한 그 항만의 개수가 110개에 해당됩니다. 110개. 나라로 따지면 67개 국가의 중국의 기업들이 항만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항에다가도 중국 기업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전체 합치면 그게 600억 달러 뭐 그것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그 수출 물동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계에다가 중국 제품을 수출하고 그 수출하는 배도 대부분 다 중국산이고 또 중국 국적의 선박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기왕 그럴 바에는 각국의 항만도 다 장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다가 항만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구가 이제 이 파나마 운하와 관련돼 있는 항구들인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이 패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이 중국을 자신의 우방 국가라고 받아들였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뭐 곳곳에다가 항만 투자를 해서 뭐 항만 물동량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거면 좋은 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걸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언제든지 중국이 미국의 적대적인 입장이 되어서 물동량을 다 차단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되찾아야겠다.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요 다음 타겟은 어디냐면 바로 호주 북부에 있는 포트 오브 다윈 항구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건 호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야 이거 가급적이면 이 항구에 대한 그 또는 이 그 해양 무역로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을 줄여야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윈 항구를 되찾아야겠는데 근데 이게 99년 항만 운영권을 중국에다가 넘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뭐 이 파나마에서처럼 이걸 위헌 판결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해서든 이걸 찾아와야겠다. 그런 움직임이 호주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파나마에서 지금 이런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주의 입장에서도 뭔가 방법이 지금 하나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호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을 축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미국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뭐 파키스탄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데들 또 중동에 있는 데들 유럽의 항구들 특히 그 그리스에도 중국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데들이라든가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해상 무역로를 차단하기 위한 해상 무역로에 대한 장악력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핵심 국책 사업이었던 일대일로는 후퇴 국면에 들어선 걸까요? 상당히 후퇴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요. 지금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중국의 해상 무역로 장악하는 정도 그걸 줄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선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또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항구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항구 투자를 늘릴 만한 그런 여력이 중국이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중국이 그 일대일로라고 하는 것에 지난 한 10년 동안 1조 1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들이요. 대부분 그 중국이 여기에다가 원조를 해준 게 아니고요. 공짜로 지어준 게 아니고 이것을 다 해당 국가에다가 다 대출을 해준 뭐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항만을 지어주면서 그 나라에다가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라라고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이 나라들이 대부분 이걸 못 갚고 있어요.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의 뭐 그런 그 탄자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이걸 못 갚아요. 못 갚는 이유는 뭐냐? 그 나라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여기에서 뭐 물동량이 늘어가지고 여기에 항만 운영 수입이 늘고 그 운영 수입을 가지고 대출금을 갚으면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갚게 된 거예요. 대부분 다 못 갚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거를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을 해준 건데 못 돌려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은 나라 중에 한 10개 나라가 이미 국가 부도가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앞으로도. 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대출을 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중국 내부 상황은 또 어떠냐 하면 이미 중국은요. GDP의 310%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물론 외국에 대한 부채는 아니지만 그 내부적으로 엄청난 부채가 쌓여 있어요. 그 부채라고 하는 거는 그럼 주로 누가 진 부채이냐? 그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엄청난 부채를 지금 그 짊어지고 있는 거고 중국의 지방 정부도 또 그러한 거고요. 중국의 민간 기업들도 또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또 중국의 국영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들의 입장에서도 해외에다가 새로운 대출을 해준다? 이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해외에다가 대출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해상 무역로의 장악력을 더 확장한다?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네.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또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패권 장악력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는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제력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을 막아 나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중국의 해상 패권 확대 전략 이것은 지금 후퇴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로 인해 중국이 입은 손실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베네수엘라 같으면요. 직접적인 손실이 있는데 직접적 경제적 손실인 겁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어요. 한 600억 달러 투자를 했대요. 누적 투자액을 보면. 그러니까 석유 시설에 주로 투자를 한 것인데 석유, 항만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돈이 없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그 대출금을 어떻게 회수하는 걸로 했느냐? 다 석유로 회수하는 걸로 했던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직접 석유 시설에 투자를 해서 그 석유를 뽑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대출을 하고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많은 석유를 가져갔죠.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투자액이 130억 달러가 남아 있어요.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트럼프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야, 그거 말이야. 너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사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는 공짜로 가져가야 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건데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다툼이 상당히 있을 여지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타격을 입은 것이냐? 이 베네수엘라에게 중국은요 강력한 후원 국가였던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까불었던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반미 국가였고 미국이 뭐라 그러면 뭐 웃기지 마. 나 당신 얘기 안 들을 거야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늘 보여왔던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였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 뒷배가 누구냐? 그게 바로 중국이고 러시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베네수엘라를 그야말로 무릎을 꿇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그냥 잡아가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입장에서는 뭘 기대했겠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미국을 막아주기를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현실은 어땠습니까? 뭐 완전히 중국, 러시아는 그야말로 전혀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말로는 미국 그러면 안 돼 하고 말로는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두로를 잡아가는 자기 대통령을 잡아가는 그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개입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믿고 반미 행동을 해왔던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중국, 러시아 믿을 수 없는 거네? 그들을 믿고 미국에 까불면 큰일 나는 거네? 라고 하는 교훈을 분명히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엄청난 지정학적인 손실을 본 겁니다.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본 거예요. 왜? 앞으로 중국이 야 우리하고 뭘 같이 하자.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내가 뒤를 봐줄게라고 하는 그런 말. 이거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거래를 다른 나라들에게 제한하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정치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 무기 또 이 러시아제 무기들을 많이 갖다 놓았거든요. 예, 왜?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들여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대항해서 뭔가 방공망을 설치를 하고 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이더라든가 그 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국의 비행기가 전투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중국산 러시아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약속을 했던 것이고 야 이거 믿어도 돼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미국의 델타 포스 그 특수부대가 들어왔을 때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제 무기, 중국제 무기가 꼼짝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중국산 무기, 러시아산 무기를 그동안 들여왔던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큰일 나겠네. 미국이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꼼짝도 못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다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산 무기, 러시아산 무기 못 쓰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사태라고 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그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중남미라는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중남미에서 아주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 뭐 그 인구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대통령이 부켈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202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이 돼서는 여기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깽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약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고 사는 깽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깽단을 전격적으로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2026년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깽단 조직원의 숫자가 1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엘살바도르 깽단 조폭단원 이런 거 보면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진이 뭐냐? 다 거의 빨개 벗겨 놓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깽단들을 다 포개 놓은, 그야말로 무슨 인형들 포개듯이 포개 놓은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갱단의 그 이 등짝이나 이런 데 보면 온통 문신으로 덮여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걸 이렇게 다 포개 놓은.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는 그렇게 형무소, 교도소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데인데 그 많은 갱단들을 잡아서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공간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거의 포개 놓듯이 그렇게 사람을 포개 놔서 이제 그 갱단들을 잡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그 1980년대에 삼청교육대 생각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시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90%를 넘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반인권적인 탄압, 그거를 하고 있는 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90%를 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깽단들의 횡포라고 하는 거는요. 뭐 인권 반인권 그거를 따질 정도가 아니, 그걸 훨씬 넘어서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온통 그냥 아무 데서나 총 쏘고 아무 데서나 뭐 돈 뜯어가고 뭐 이런 게 바로 엘살바도르의 그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켈레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들을 다 잡아들여 가지고 교도소에 쳐놓고 격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독재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깽단이 설치는 사회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경화라고 하는 이 현상, 좌경화되던 시절에는 우리 그것을 핑크 타이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홍색 물결. 그런데 지금은 이 물결을 블루 타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란색 물결, 우경화, 보수화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 그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아주 그 굉장한 우경화 또는 자유시장화, 보수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칠레 대통령 새로 뽑힌 사람도 그쪽이고요. 브라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볼리비아에서도 그런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지금 선출이 되었고 또 온두라스에서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이 좌파 정권이라면 아주 넌더리를 내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좌파 정권은 누가 선택을 했느냐? 그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좌파 정권들을. 그런데 실제로 좌파에다가 정권을 맡겼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뭐 조폭의 갱단들이 너무나 번창하고 그들이 기세가 너무나 등등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해서 선택을 한 건데 실제 좌파에다가 정권을 맡겼더니 갱단이 득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질도 엄청나게 낮아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그 반대로 하자라고 해서 곳곳에서 중남미 곳곳에서 우파 그 반대편을 선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파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또 반미 정권에 대해서 또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런 거고 파나마에서도 그런 거고 지금 쿠바에서도 그런 거고 이 반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좌파 정권의 실패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의 반미 정권에 대한 압박 이것들이 겹쳐져서 이 중남미에서의 보수화 블루 타이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득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기요금 급등이 미국 중간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2026년 11월 달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2년 만에 또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에서 선출되는 그 정치는 누구냐면 바로 하원 의원 전원이 다 이 선거에서 2026년 11월 달에 선출이 되고요. 상원의 3분의 1이 선출이 되고 또 주지사들이 여기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정치인들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정책을 펴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임덕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선거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조짐이 안 좋아요. 지금까지 이게 중간 선거는 아니지만 보궐 선거들이 있었잖아요. 뉴저지라든가 이런 그 이 동부에 이 보궐 선거들이 있었는데 요 보궐 선거들에서 대부분 민주당이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선출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전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기 요금이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는 그런 선거구들에서는 민주당이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문제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전기 요금이 올랐느냐? 이거 보시면요. 오하이오라든가 또 메릴랜드라든가 이 버지니아라든가 이 동부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가 거의 20% 10%에서 거의 20% 요게 한 1년 남짓한 사이에 그렇게 전기 요금이 오른 겁니다. 이거는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바이든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전기 요금이 오르고 에너지 요금이 오르는 거는 이건 다 조 바이든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바이든을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전기 요금이 오르는 거예요.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바이든 때문이 아니네. 트럼프도 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 NYT가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뉴욕타임즈가 그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조사 대상의 51%가 미국의 전기요금 오르는 거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야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전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기요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에 있어서 이 전기 요금 문제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난, 미국 산업 구조의 한계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요 측 요인, 공급 측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팽창을 하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오르더라도 한전이 다 그걸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전에 지금 엄청난 적자가 쌓여 있거든요. 한전의 빚이 지금 한 200조 원 정도 쌓여 있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공기업도 아닌 거고. 그래서 전기 생산하는 비용 또 공급하는 비용이 높아지면요. 그것을 전부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는 이렇게 높아지고 공급은 잘 안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높아지는데 그것을 결국은 소비자들이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소비는 이렇게 높아지는 건가? 소비가 늘어나는 건가? 가장 큰 이유는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GPU라고 하는 반도체들을 잔뜩 집어넣죠. 네. 반도체들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는데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또 그러다 보면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에어컨을 가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나 들어가느냐? 2024년에 이 AI용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기가 35기가와트 이래요. 기가와트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년에 이제 1기가와트, 예. 1 내지 1.5기가와트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대형 원전이. 자, 그런데 35기가와트를 쓴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 한 35개 정도를 필요로 한다. 그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35년이 되면 106기가와트를 필요로 한대요. 이 AI를 위해서만. 그러면 지금은 35인데 이게 106이 되면 71기가와트가 늘어나잖아요. 71기가와트는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냐? 원자력 발전소 71개가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따라주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값만 올라가는, 비용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왜 늘어나지 못할까요? 왜 늘어나지 못할까요?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설령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하고 그 데이터 센터하고 그 사이에 전기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송전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송전망을 건설할 능력이 미국은 없는 겁니다. 전기줄도 부족하고 그 철탑도 부족하고 또 중간에 변압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변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AI 때문에 거기에 전기 공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용만 늘어나고 가격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수요는 누구 때문에 늘어납니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 비용 부담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물론 AI 기업들도 부담을 하지만 대다수의 민간 전기 수용가들, 보통 미국인들이 그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화를 어디다가 표출을 하겠어요? 그러면 투표할 때 공화당에다가 표출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공화당 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미국의 전력난, 에너지 주권의 변화인가요? 미국은요, 지금 이렇게 전력 관련 시설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절실하게 전력 인프라들을 늘려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도 늘려야 되고 철탑, 송전탑도 늘려야 되고 이 변압기 또 변전 시설 수많은 것들을 늘려야 되는데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른 나라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중국이에요. 자, 근데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예요. 그리고 발전 용량을 가장 빨리 늘리고 있는 데들도 바로 중국, 러시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다가 손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왜? 이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말하자면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하고도 뭐 사이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관련 시설 이렇게 그 국가 안보와 그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중국과 러시아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한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한국은 그럼 왜 필요하느냐? 한국은요, 정말 치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예, 시공 능력, 제작 능력 이런 겁니다. 시공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자로 대형 원자로 만들 때요. 왜 거기 거대한 이런 그 증기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고 증기 발생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발전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토목이잖아요. 토목, 건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도 물론 이 원전과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 노하우는 뭐냐? 바로 설계 노하우예요. 대한민국에는 설계 노하우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설계 노하우가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는 뭐냐? 바로 그 원자로를 설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많은 설계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 설계 이 발전 용량을 조금 늘리려면 또 발전기의 모양을 바꾸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설계도를 우리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왜? 설계도를 바꿨을 때 그 원자로 안에서 중성자라든가 전자라든가 원자핵 그것의 움직임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수많은 실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미국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설계를 못 바꿔요. 네. 그런데 일단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것을 현장에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원자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미국은 못해요. 왜? 지금까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 늙어서 죽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엔지니어들도 대학에서 배출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인데 거기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그런 시공 능력 또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원자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엔지니어들도 있는 거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한 부품이라든가 각종 부속이라든가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한국의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HD 현대건설, 또 삼성 종합물산에 있는 삼성 종합건설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들이
그런 제작 능력,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프랑스라든가 또 캐나다, 영국 이런 데들도 조금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원자로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 지난 한 20년 동안의 그 추세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라들마다 전 세계적으로 뭐 그 환경 운동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죄악시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다 안 한 거예요. 그것을 한 몇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중국이고 러시아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캐나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미국이 같이 손을 잡고 갈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이 확실한 시공 능력, 제작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한국에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우라늄을 처리하는 거, 우라늄 농축하고 또 나중에 이제 원자로 속에 들어있던 그 우라늄을 빼내서 그것을 재처리를 해가지고 폐기하고 또는 플루토늄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은 그건 캐나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또 일본 이런 데들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미국은 일본하고도 관련된 분야에서 아마 협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공 또 가스터빈의 제작 이런 것들, 증기 발생로의 제작 이런 것들 분야에서는 아마도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일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한국 전력 기업들의 수혜가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20-30년은 가는 추세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원전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 미국의 원자력 발전을 통한 발전 능력이 100기가와트인데 이것을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자, 100기가와트를 400기가와트로 늘리면 300기가와트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로 말하면 이게 한 300개 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300개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2개 정도 만들죠. 또 저기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만든 게 그게 4기인가 그렇고, 체코에 새로 수주받은 원자료가 2기이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이것을 300기를 만든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이거는요, 한 30년은 간다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물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지금 황금과 같은 기회가 어느 정도나 갈까, 우리의 독점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나 갈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한다 그랬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특히 러시아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못하고 있는 거냐? 안 해봐서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계속 해온 거예요. 중국, 러시아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한 10년 정도 해보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나라들이 그럴까? 여기에 저는 베트남, 폴란드, 체코,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 이 나라들이 다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스웨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10년 후쯤 지나면 다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 추세는 한 30년은 최소한 갈 거다.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추월을 당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글로벌 AI 3대 강국 비전이 전력 병목의 리스크가 될까요?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목표 굉장히 야심찬 목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이걸 자신 있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야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GPU, 가속기이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수만 개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드웨어예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그 엔비디아 CEO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다가 GPU 26만 개를 한국에다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데들이 다 이제 몇만 개씩의 GPU들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도 시작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는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GPU, 반도체만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인재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인재입니다. 뛰어난 반도체 인재, AI 인재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기존의 이 전기 소모량보다 한 30%는 더 잡아먹는다고 봐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필요로 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GPU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인재, 전기 이 둘 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어디에 생길까요? 그건 당연히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 인재가 수도권에만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최고의 인재일수록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를 졸업한 AI 첨단 인재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전라도 광주를 가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생긴다면 또는 저기 뭐 부산이라든가 또는 뭐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려고 할까요? 절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 카이스트를 졸업한 AI 첨단 인재들 상당수가 한국에조차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요. 왜? 어마어마하게 연봉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있는 것보다 몇 배를 주겠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인재들은 한국에조차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심지어 지방으로 가라고요? 누가 거길 가겠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생긴다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수도권에는요, 전기가 없어요. 수도권 중에서 전기를 제대로 생산하는 데는 인천이죠. 인천에 뭐 거기에 그 화력발전소도 있고 거기에 풍력,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면 그게 다 해안가 바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바람이 바다에서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럼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접한 데들이 전기가 발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전이 많이 되는 데가 자기들이 소모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하는 데가 인천 또 충남, 충남에도 지금 전기가 발전이 많이 됩니다. 또 전남, 경북 이런 데들이에요. 이런 데들이 전기가 남아요. 그러면 그 남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도권에서 제대로 전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를 가져오려면 송전탑이 필요하죠. 송전탑, 송전선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송전탑 하나 만들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여러 번 경험했죠. 뭐 나를 뭐 밟고 가라 뭐 야단 법석이 나잖아요. 송전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곳곳에서 다 이 반대 시위를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 그 동네 주민들 다 나서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데이터 센터를 광주 인근에 갖다 만들어야 되고 저 경상북도에다 갖다 만들어야 되고 충청도에다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인재들이 갑니까 거기로? 안 가요. 그런 데이터 센터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해요? 지산지소라고 하잖아요. 전기가 생산되는데 거기 데이터 센터도 가면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가냐고요. 인재가 안 가는데. 인재가 제대로 된 뛰어난 인재라면 한국에조차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방으로 갈 인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지방에서 AI 인재를 길러내면 되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길러집니까? 길러내면 좋죠. 길러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SMR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필연적으로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바로 발전소를 두는 거예요. 소형 발전소를 다 자기 전용 발전소를 갖다가 두는 거죠. 그게 SMR,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하는 거죠. 소형 모듈형 원자로. 그래서 지금은 이 대형 원자로들은 1기가와트에서 1.5기가와트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대형 원자로예요. 그거를 수도권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반대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것보다 작은 사이즈로 해서 뭐 한 300메가와트, 그러니까 0.3기가와트 정도, 아주 작은 크기 또는 그거보다 더 작은 크기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다 갖다 놓지 뭐. 그러면 송전탑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챗GPT 그 하는 오픈 AI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발전소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러면 그 수도권 주변에 또 인근에 주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걸 용납할까요? 용납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AI 못하는 겁니다. AI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AI 글로벌 3대 강국 한다? 좋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의 미스매치 문제, 그리고 또 이 송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을 용납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반대 정서 문제, 또 지방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인재들의 이 성향,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AI 강국이 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 문제들을 극복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AI 강국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아군끼리 오인 사격을 벌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주 직접적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러시아군이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위성 기업 있잖아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거. 이 스페이스 X가 이 지구 궤도, 저궤도에다가 수많은 이 저궤도 위성들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스타링크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 군대가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인터넷을 쓰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통신을 하고 우크라이나 후방을 치는 데 사용한 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론에다가도
스타링크의 단말기를 장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후방을 폭격을 하고 하는 이런 용도에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 군대로 하여금 스타링크를 쓰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군대가 이제 그러면 통신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까지 스타링크를 가지고 인터넷 위성으로 자기들끼리도 연결을 하고 드론도 사용하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차단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지금 통신이 안 돼서 지휘 체계도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상황이고 자기들끼리도 좌충우돌 하고 그래서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러시아 군대는요. 이걸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스타링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시스템은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했잖아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군대로 하여금 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러시아 군대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쓸 수 없었어요.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 군대에 비해서 이 통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가지고 드론에다가 단말기를 달아서 러시아 군대, 러시아 후방을 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러시아군에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러시아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위성 인터넷이 안 되네. 그리고 물론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위성 인터넷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성능이 형편없는 겁니다. 야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위성 인터넷이 러시아자가 있긴 합니다만 이 성능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보기에 이거 쟤네들이 쓰고 있는 위성 인터넷을 우리도 써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단말기를 우리가 확보를 하면 되는 거네. 우크라이나 군대가 쓰고 있는 그 스타링크의 단말기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암 시장이라든가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간첩들이라든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러시아 군대가요. 굉장히 많은 스타링크의 단말기들을 그 몰래 확보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러시아 군대도 우크라이나 군대와 똑같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던 거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그것이 본격화가 되면서 러시아 군대가 그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착한 드론을 가지고 새로운 작전을 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 후방에 있는 전기 시설들, 에너지 시설들을 타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드론을 가지고 스타링크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는 드론을 우크라이나 후방지대에 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기 시설, 에너지 시설을 타격을 하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태가 되어 버렸느냐? 수백만 명이 전기 차단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전기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날은 추워지는데 엄동설안에 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집단 학살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야? 쟤네들은 전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를 싹 다 얼려주기, 동사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그런 거고요. 푸틴은 실제로 그들을 얼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야, 쟤네들 봐라. 쟤네들이 우리를 싹 다 얼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수백만 명이 지금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는 인종 학살이잖아.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방법을 좀 찾아줘.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냐? 소위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우크라이나 군대와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확인한
여기에 등록한 자격이 있는 단말기 말고는 사용할 수 없어. 이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다 차단을 시켜버릴 거야. 이런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군대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한 것들만 등록이 되고 그것만 쓸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러시아 군대가 갖고 있는 불법적인 단말기들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통신이 차단이 돼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고 자기들끼리 오인 사격도 벌어지고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 차단으로 러시아군이 겪을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고요.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한 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까지 지난 한 1-2년 동안 몰래 획득한 스타링크 단말기를 아주 잘 써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후방에 대해서 민간인들을 공격을 하고 전력시설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있으면 쟤네들 얼어 죽게 생긴 거고 그러면 항복을 할 거야.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차단이 돼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의 지휘체계가 붕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려면 바로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기에 육탄 돌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도 보면 러시아군이 거의 진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25년에 보면 뭐 약간 진격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확보한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거의 전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쳐왔던 건데 그것의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스타링크 단말기였던 거고 그걸 못 쓰게 되니까 말이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치명적인 전력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그런데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러시아 후방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러시아 후방에 있는 전력시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후방을 쳤듯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후방에 있는 전력시설, 정유시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소위 그림자 함대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원유, 가스 이런 거를 실어 나르는 그 불법적인 이 유조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치기 위해서도 다 이게 GPS라든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 위성 인터넷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이번 화이트리스트 조치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왜 그 통신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워키토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식 통신 방식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위성 인터넷이 아니고 왜 기지국 방식의 이런 인터넷 방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지국 방식으로 가려면요. 적진에 돌파를 하려면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적진을 돌파하는 일인데 정말로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예.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요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잡아놓은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포로들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협박을 한대요. 너
어떻게든 단말기 구해와. 등록된 단말기를 어떤 식으로든 구해와. 그러면 얘 안 죽일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걸 또 우크라이나 정부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그거 들어주면 어떤 사람이라도 엄벌에 처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굉장한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거고 러시아는 치명적인 전략적 손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 차단 조치는 개인의 도덕적 결단과 민간 기업의 전쟁 개입 중 어느 쪽인가요? 민간 기업이 전쟁의 판세에 치명적으로 개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쟁 범죄자들에게는 자기들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 전쟁 범죄자에게는 일종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럽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뭐 경제 제재 수많은 제재들을 가했잖아요. 이건 뭐 유엔 차원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건 전쟁 범죄에 대한 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행동도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입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 위성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것을 안 쓸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예. 이것을 안 쓸 방법이 없습니다. 왜? 다른 위성 인터넷들도 있기는 하지만 인텔셋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성 인터넷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국제도 있고. 하지만 이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에 비해서 성능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다른 마음을 먹고 또는 트럼프가 다른 마음을 먹고 일론 머스크에게 압력을 가해서 야 쟤네들 저거 못 쓰게 해라고 해서 그 위성 인터넷이 끊어진다면 이건 치명적인 결과거든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들마다 위성 인터넷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다들 절감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이라면 다 어떤 식으로든 스타링크의 대체가 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뭔가 노심초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겨울철 동결 전략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미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푸틴은 현재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적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다가 철조망이라든가 또 이 지뢰망이라든가 참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 방어 철책을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쌓아놨고요. 러시아 병사들이 이걸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껏해봐야 1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1%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막 30만 명이 죽어야 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이 고기 분쇄기 전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의 그냥 살을 갖다가 갈아 넣어서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전과는 형편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푸틴이 택했던 전술은 뭐냐? 우크라이나의 후방에 민간인들을 치는 거.
민간인들을 얼어 죽게 만드는 거, 그걸 하고자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먹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물러서지를 않고 있어요. 저렇게 거의 뭐 얼어 죽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한 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키이우 대학에 있는 키이우 국제사회학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1월 달에 5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몇 달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런데 놀란 것은요, 65%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토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65%입니다. 무려. 얼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65%가 계속 가야 된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그 돈바스, 도네츠크 이 지방을, 지금 거기가 러시아가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거기 그걸 러시아에 넘겨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휴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2%가 절대 반대예요. 찬성은 40%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영토를 넘겨주는 대신에 전쟁을 끝난다, 이거 용납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현재의 의견은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후방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갖다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뭐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그런데 이번 화이트리스트 이 사태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의 통신 차단, 위성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서 푸틴에게는 그 수단마저도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아있는 건 뭐냐? 고기 분쇄기 작전,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 푸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정치적 메시지,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얼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하기 어려운 상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 차단 이후 러우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될까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대포로 막 사격을 하잖아요. 적에게 대포로 사격을 하고 또 전투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을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갑니다. 지상군이 탱크 뭐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이제 지상군들이 쫙 들어간단 말이죠. 총을 들고. 이렇게 해서 점령을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이게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에 지상군이, 러시아의 지상군이 수십만 명이 쫙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키이우까지, 수도까지 거의 접근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리고요. 탱크들 엄청난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거 다 파괴돼 버렸죠. 왜요? 드론이 가서 다 파괴를 한 겁니다. 그럼 드론은 어떻게 그걸 파괴하게 됐을까? 그 비행기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드론들이, 그게 다 위성 인터넷을 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위성 인터넷을 가지고 그 드론 조종사들이, 다 모니터 화면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론이 카메라 가지고 비치는 거기를 조종사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위성 인터넷 때문에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터가 다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상군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보세요. 우크라이나 그
영토 내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는 게 없습니다, 거의. 물론 저쪽 동쪽에 돈바스라든가 도네츠크라든가 이런 데서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 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거의 다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새로운 영토로 우크라이나 그 영토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위성 인터넷, 드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뭘로 전쟁을 하느냐? 이건 다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미사일로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게 돼 버린 거죠. 탱크라든가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네. 대포도 사실은 드론 덕분에 대포도 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적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상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포병도 척후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 영토 내로.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드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드론은 결국은 위성 인터넷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그 위성 인터넷이 끊겼기 때문에 뭐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 거고 그리고 지상군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거죠. 뭐 궁여지책으로 그 광 케이블 같은 것을 드론에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드론을 우크라이나 영내에 들여보내고 그걸로 조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케이블을 달아서 한다는 것은 그 거리가 얼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이 위성 인터넷과 드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달라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